여러분, 혹시 자녀가 전화를 안 받나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고 집에도 잘 안 오나요?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실제로 한국 성인 자녀의 70%가 부모와의 소통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어떤 말로 자녀의 마음을 닫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부 실제 상담 사례들입니다. 70세 정옥자 씨는 막내 아들과 반년간 연락이 끊어졌다가 단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60대 아버지 조남수 씨는 아들이 아빠랑 통화하면 피곤해요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말을 바꾼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녀가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 6가지와 다시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말과 시작해야 할 말을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녀에게 말할 때 비난이 섞인 말투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감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나는 늘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세 정옥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막내 아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와 반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통화였죠. 어느 목요일 저녁 정 씨는 막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복지는 괜찮고 월급은 오르니?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아요. 상사도 까다롭고. 이 말을 듣자마자 정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고생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관심이었지만 곧 정 씨의 말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넌 너무 순해서 손해보는 거야. 엄마는 내 나이 때 새벽부터 장사했어. 그렇게 맘 약해서 어디서 살아남겠니? 정 씨는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하루를 마친 아들에게는 이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같은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입에서 나온 건 너는 왜 그래? 라는 평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다른 형들에게 물어봐도 엄마가 뭔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 씨는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 말은 꾸지람으로 들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평가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언어죠. 말의 내용보다 어조와 시선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자녀가 느끼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어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자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정 씨는 석 달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정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했네. 넌 내 방식대로 잘 해내고 있는 거야. 아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의 문자 답장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전화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또 뭔가 잘못했다고 할까봐 긴장했거든요. 말은 관계의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꾸짖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넌 지금도 괜찮아. 이 말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격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반복되는 조언이 왜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빠랑 통화하면 그냥 피곤해. 또 시작되겠구나. 뭘 하든 틀렸다는 말이겠지.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조남수 씨 아들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조 씨는 여느 부모처럼 아들을 걱정했고 나름의 조언을 건넸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했던 조언들 정말 딱 한 번만 했었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말은 조언보다 간섭 또는 잔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자녀는 자기 선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치 자기 삶이 부모에게 승인받지 못한 상태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투는 자녀의 자존감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조언은 자녀에게 깊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남수 씨입니다. 조 씨는 32살 아들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야근도 많이 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할 생각이 있냐? 나이 다 먹어서 뭐 하는 거냐? 너 요즘 또 야근이냐? 그렇게 살아서 몸 버리는 거다. 내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조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이랬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해도 아빠한테는 부족한 거야. 결혼도 안 했고, 야근도 하고. 난 정말 문제 많은 아들인가? 처음엔 아들도 웃으며 받아주던 통화가 점점 짧아졌고, 어느 날부터는 문자로만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애가 피하지? 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도 자식 걱정하는 게 죄냐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조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들렸을까? 그런데 어느 날 조 씨는 TV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강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전달이 됩니다. 그 말이 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야근은 왜 하냐? 건강은 괜찮냐? 매번 똑같은 질문, 똑같은 걱정, 똑같은 조언. 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 대화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는 처음으로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며칠 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일 많다며? 몸은 괜찮니? 아들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조 씨는 평소처럼 야근은 몸에 안 좋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이 재미있어? 이건 조 씨가 아들에게 처음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평소보다 훨씬 길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보챈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믿는다. 너의 인생이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전화가 덜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해요. 이처럼 반복되는 조언은 자녀에게 깊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잔소리는 시대, 국가, 상황을 초월한 부모의 본능입니다. 심지어 사형으로 죽음을 앞둔 어머니도 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체코슬로바키아 밀라다 호라코바라는 42살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공산당 정권에 의해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16살 딸 아나가 있었죠. 처형을 며칠 앞둔 차가운 감옥에서 밀라다는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앞둔 마지막 편지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라. 정의롭게 살아라. 조국을 잊지 말라. 하지만 밀라다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편지 전반부에는 너는 나의 축복이다. 엄마가 없어도 굳세게 살아라.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감동적인 편지 내용이었으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너의 새로운 머리를 봤어. 좋아 보여. 그런데 예쁜 이마를 가린 건 잘못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무도회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봤어. 정말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엄마 눈에는 한 가지 문제가 보였어. 16살 치고는 목 부분이 좀 파인 게 아닐까? 죽음을 3일 앞둔 어머니가 딸의 머리 스타일과 드레스 넥라인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매번 같은 말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때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까요? 밀라다처럼 마지막 편지에서나 할 법한 잔소리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말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가 될 수도 있고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신뢰입니다. 넌 알아서 잘할 거야. 그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같은 잔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조언 대신 질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지우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넌 나한테 효도해야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다야? 여러분도 가끔 이런 말을 하시나요? 이런 말은 부모 입장에선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감정의 빚을 지우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69세 김영자 씨는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두 딸을 키우며 남편 병수발까지 해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유독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은주는 결혼 후에도 엄마의 전화가 점점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엄마의 전화. 은주는 남편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인데 왜 안 오냐? 엄마 혼자 밥 먹는 거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김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딸들마저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이런 말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데 엄마는 왜 내 상황은 이해 안 해주실까? 은주는 죄책감에 매주 집을 찾았지만 갈수록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결국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어떠실까요?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정서적 청구서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주고도 자녀에게 보답을 바라는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발적인 사랑 표현보다 의무감으로 부모를 대하게 되고 그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김 씨에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예전엔 애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 어머니, 그 말씀 들으면 저희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라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올가매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 김영자 씨는 그 뒤로 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 씨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내 목소리 들으면 기운 나거든. 주말에 못 와도 괜찮아. 너도 내 삶이 바쁘니까. 은주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 없어. 그냥 엄마가 생각이 바뀐 거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은주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그리고 놀랍게도 은주는 오히려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깊고 오래 갑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는 말.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해줬으니까 보답하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이 왜 필요한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말해요. 내가 뭘 느끼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말은 34살 창업 준비 중인 장민수 씨가 선배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자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전미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왜 그만뒀어? 그냥 다니면서 준비하지. 엄마는 내가 요즘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답답해. 전 씨는 걱정돼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창업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어. 그냥 결과만 궁금한 거야. 내가 매일 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민수 씨는 그 말들이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힘들어할 때 왜 그랬어? 부터 묻고 계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비공감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드는 말투는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요즘 참 버티느라 고생이지? 이런 한마디가 자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전미자 씨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도서관에서 육아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들에게 해온 말들을 돌아보니 한 번도 아들의 감정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왜 그래? 어쩔 거야? 같은 질문만 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어때?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아빠가 요즘 정말 무기력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어머니께 털어놓기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왜 그랬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니까 애아빠가 부담스러워해요.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
또 혼날 것 같다고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투를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 날, 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히 그런 말해서 미안해. 너도 요즘 마음 복잡하겠지.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묻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냥 내가 웃으면 좋고 힘들면 같이 있어주고 싶을 뿐이야. 민수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또 걱정하실까봐. 전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실제로는 아들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요.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은 조언보다 강한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함께 머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힘들어할 때 왜? 부터 묻고 계신가요? 이번엔 힘들겠다부터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율성을 지지한다는 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뭘 해도 허락받아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은 박경자 씨가 딸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어서 박 씨는 늘 걱정이었죠. 특히 주말에 집에 오면 박 씨는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왜 그 사람 만나는 거야? 그 일은 진짜 계속할 거야? 그렇게 해선 안 된다니까. 엄마가 다 겪어봤어. 박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더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말한 거였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뭘 하든 엄마가 판단하는구나. 내 선택은 믿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 말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와도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피하지?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3가지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이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무가치해졌다고 느끼고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간섭이 전혀 위협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말하는 쪽은 사랑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말 들어. 그게 정답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자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넌 나 없이 못해. 넌 혼자선 결정할 수 없어. 그 말의 반복은 자녀를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아니라 늘 지시받아야 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박경자 씨에게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도 예전엔 뭐만 하면 내 허락을 구하더라고. 그런데 심리상담사가 그러더라. 아이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허락하도록 만든 거다라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아이 자율성을 빼앗고 있었구나. 박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간섭들이 사실은 아들의 자신감을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박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일 많다며?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해결은 못해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아들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박 씨는 평소처럼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은 어때? 좋은 일 있어?
아들은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대화의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 거야. 널 믿으니까. 그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내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통제하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아들을 믿는다고 말한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허락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말. 그 말이 자녀를 성장하게 하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부모가 해야 할 말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너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난 내 편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널 믿는다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응원이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뭔가 해내야만 칭찬을 해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고 계신가요? 29 직장인 윤지훈 씨가 털어놓은 말입니다. 지훈 씨는 최근 이직을 준비 중이지만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학 졸업 후 7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5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상황이었죠. 어느 화요일 저녁 지훈 씨는 또 다른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왜 떨어졌어?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요즘엔 너보다 어린애들도 승진했다더라. 너도 좀 분발해야지.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지훈 씨는 매번 비교당하는 기분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실패하면 실망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언제쯤 그냥 나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해야만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더 지쳤어요. 부모의 응원이 조건부일 때 자녀는 그 사랑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과 기반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떤 결과를 내야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아이의 내면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갉아먹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잘했어라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훈 씨 어머니에게도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잘했다고 말하기 전에 힘들었겠다고 먼저 말해주세요. 성과를 인정하기 전에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응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훈 씨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언제 힘들었겠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 항상 왜 안 됐냐고만 물었지. 지훈 씨 어머니는 조금씩 말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가 또 다른 회사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아쉽다며?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그래도 너 참 잘 버텼어. 지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떨어졌냐고 묻지 않고 속상했겠다고 말해준 것도 처음이었고요. 엄마는 내가 뭘 하든 그 자체로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면접에서 지훈 씨는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격도 좋지만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게 더 기뻐. 부모의 진짜 응원은 잘했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 등을 토닥이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힘. 그 말은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코치가 아니라
언제나 그 편에 서 있는 응원단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마음을 먼저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오늘 배운 6가지 자녀와의 대화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 섞인 말투는 자녀와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같은 조언의 반복은 자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의 부담을 지우지 마세요. 네 번째,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응원을 해주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녀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그 편에 서 있는 응원단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며 마음이 아프셨나요? 괜찮습니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자녀에게 평가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을, 조언하는 말 대신 공감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용기 내어 전화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은 후반전 채널에서는 중년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건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도 나눠주세요. 모든 가족이 따뜻한 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